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짐의 아들들이 핫하네요. 장제원 아들의 이 범행과 비행에 대해서 이 사회의 경권력이 너무 관대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 집에는 유집 자식이라서 저런 특혜를 누리지? 저게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기사가 진짜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네요. 이 CBS 단독 보도인데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를 나올 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대. 아니 도대체 퇴직금으로 50억? 야 이건 진짜 어떤 정도가 돼야 되죠? 이거 뭐 대기업 임원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소위 배당을 받은 거야, 뭘 받은 거야? 예, 근데 이 친구가 90년생이에요. 만으로 30밖에 안 돼요. 지 아들이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로 나왔는데 한 달에 230만 원인가 250만 원 받은 평범한 자식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퇴직금 50억 받은 거는 딱 숨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딱 기사가 나오니까 아 자기 알고 있었다고. 성과금은 아들하고 회사가 물리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야 근데 진짜 곽상도도 그렇고 장지원도 그렇고 나경원 저기 윤석열이나 이쪽 애들은 진짜 얼굴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아, 특히 곽상도 같은 경우는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냐고요. 사실 장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그 조민 씨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혔냐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 자식들 심지어 손자까지 사소한 거 다 잡아가지고 얼마나 언론 플레이하면서 괴롭혔냐고요. 사위랑 뭐 다. 근데 자기 자식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대. 그리고 이 국진당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게 20대 청년 2030 자기들이 뭔가 뭐 대표하는 것처럼 공정 상식을 얘기하고 20대의 상식을 얘기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 집 자식들 이 국진당에 있는 이 자식들은 완전히 무슨 불가촉이야. 불가촉 천민이에요. 취해법권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어떤 특혜를 누려야 서울대 가가지고 실험을 제공해주고 교수가 막 지도를 해주고 논문에 저자를 해주고 삼성이 돈을 내주고 어떤 자식이 계속해서 저런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는데도 매번 나오고 심지어 이 아들이 어떻게 30마른 아들이 전문성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50억의 배당금을 이게 퇴직금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스탠퍼드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전공이 산디예요, 산디. 산업 디자인이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사람이 전문적이랑. 얘가 파이낸스를 전공해서 MBA를 했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당시에 민정수석하고 국회의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돈을 자식을 통해서 꽂아주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50억 정도의 현찰이 꽂힐 정도라면 도대체 이 곽상도는 무슨 짓을 한 거냐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특혜를 줬냐는 거예요. 이 실제 주인한테. 실제 주인이 지금 SK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최태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화천대유를 보고 있으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얼마만큼 자기들이 먹이사슬로 얽혀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딱 너무 쉽게 보여줘요. 언론, 토건조, 재벌, 국짐당, 검사, 판사,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서로 법적으로 털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 그리고 입을 싹 닦아. 그리고 언론에다가는 이재명,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정지하겠습니까? 서로의 운명 공동체이면서 이익 공동체인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은 무슨 비리가 나와도 언론도 입을 다물지만 법원도 웬만하면 다 까주잖아요. 검찰도 기소 안 하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몇 년씩 뭉개다가 권성동처럼 다 무죄 주고 여론이 안 좋으면은 법원에서 시간 끌고 몇 년 끌다가 무죄 줘버리고 이게 계속 쟤네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자식들도 말도 못할 특혜를 누리고 그걸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말만 잘하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까. 왜? 자기들끼리의 기득권이 공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보고 있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박영수 딸도 있고 곽상도 아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 양심이 없어. 근데 보시면 자기들이 직접 못 받으니까 아들이나 딸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곽상도 아들이 실제로 여기서 근무했을까요? 저 근무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성택 딸도 사실 뭐 거의 일 안 했다며. 조건도 안 되는데 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민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라는 거 진짜. 근데 얘네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명박근혜 때 정말 저 세력에 붙어있던 애들이 얼마만큼 한몫을 잡으려고 했는지가 너무 보여요. 저것들을 보면. 저 국민들 앞에서는 국민들을 괴대주로 놓고 너네는 여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이 불법과 탈법과 이 치해법과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검찰은 기소와 수사가 다 가능하잖아요. 법원에서 알아서 떠야주면 되잖아요. 언론은 돈 받고 덮어주면 되는 거잖아. 다 양비론으로 해주고 얘네들끼리의 모든 이익들을 그런 식으로 덮어주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박근혜도 보면은 최순실을 통해서 무슨 재단을 통해서 계속 헤쳐먹잖아요. 그것도 이명박이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에서 모든 범죄의 형태는 다 나왔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진짜 이 범죄자들의 전성시대였어요. 헤쳐먹는 애들.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다 곳간을 털어먹은 거지. 근데 보시면 그 당시에 보면은 김건희도 커마나 컨텐츠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검사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놓고 받지 못하니까 타인의 명의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통해서 이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미술품도 그렇고 다. 이런 식의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유행이었던 것 같아. 보면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그 국진당에 있는 여자 그 아내들이 화랑을 열고 막 전시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유인촌 막 부인도 그렇고 전시회 막 공연 이런 거 엄청 하거든. 그걸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박근혜도 뭐 미리재단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거지. 왜?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는데 기업들도 돈 주는데 한계가 있거든. 근데 보니까는 삼성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데 자기들이 다 처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이재용을 한번 이제 쳐준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그냥 친히 이 이명박 애들에서 붙어먹던 애들이 박근혜가 뭔가 저 세력들이 헤쳐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박구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 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이 세력이 친박을 쳤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다시 돌아봐보고 그렇고 처음부터 제가 주장한 부분은. 그러니까 쟤네는 건드리질 않는 거야. 건드린다 하더라도 겨우 해봤자 징역 1, 2년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벌금 내고 끝내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은 평생 못 나올 죄를 졌고 평생 못 나올 재산을 쌓아놓고 법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을 어떻게 써요. 진짜 곽상도 얼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네, 근데 저런 식의 이 카르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이 검찰과 언론, 법원, 이 판사들의 특혜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이걸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다 바꿔버리잖아요. 사실 자체를 왜곡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무죄를 주고 기소를 안 하고 이게 너무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있는 똘마니들 맨날 고소고발을 하고 진중권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붙어서 다 자기들의 그 이익을 공유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구시대의 막내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를 앞에 놓고 너네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너네는 법을 지켜 너네는 괴돼지야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는 불법과 탈법과 치해법권을 그걸 다 공유하고 있는
정말 1960년대나 70년대의 이 정치 스타일이 계속해서 이 지역주의와 함께 이렇게 공존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문재인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그 자체를 상수로 놓고 그 부분은 딱 접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걸 상수로 놔버린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구시대의 막차가 되지 않고 새 시대를 열리게 하려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저런 정치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사실 지금 우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서 갑자기 이제 어저께 튀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 되게 실망스러운데, 저는 사실 호남이나 전남이 이런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그래도 기대한 게 있어요. 저렇게 저질 정치를 하고 저렇게 기득권과 조중동과 친하고 조중동이 건드리지 않고 맨날 호남 팔고 호남을 팔면서 꿀 빨던 이 정치인이 교작한다라는 게, 그 똥파리들 데리고 이 짓을 하는데, 거기서 저 사람을 지지하는 그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이 47%를 넘었다라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전히 난닝구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똥파리는 변종 난닝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딱 변종된 난닝구 형태인 거예요. 안철수가 다 데리고 나갔는데 걔네들이 이낙연을 통해서 다시 다 들어오면서 사실 이 호남과 전남 경선은 조직이 움직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민주당과 이 민주개혁 세력의 굉장한 걸림돌이 되겠구나. 함께 갈 수 있는 세력들인가에 대한 정말 그 지지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저렇게 기득권화 됐고 당을 완전히 말아먹고 보수화시킨 저 사람에게 47%를 권리당원과 그 대의원들이 모였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전남이. 지금 그리고 그들이 워낙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진짜 반개혁적인 무능한 이 지도부가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낙연 이후로. 지지자들과 계속 괴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 호남과 전남의 경선을 이 결과를 보시면 다른 지역의 지금 이 결과와 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보수화돼 버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팔면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이낙연과 이낙연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물론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1등을 수성하고 있고 과반을 넘기고 있고 그래도 이낙연의 지역적 기반인데 선전한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낙연의 세와 이낙연의 조직력, 그 똥파리의 힘을 그 지역에서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이 지지자들이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권리당원 문제, 대의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완전히 여론이 왜곡돼 있는 거잖아요. 저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 지도부가 왜곡된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이재명 정부와 충돌할 확률이 너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충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정말 숙제로 남긴 결과였던 것 같아요. 내일 전북 결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